오윤자, 올해 나이 76이다. 그녀는 요즘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병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때는 분식집도 운영했고 또래보다 정정하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언제부턴가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월, 수, 금 동네 종합병원 2층 외래 진료실 복도 끝에 놓인 긴 의자에 앉는다. 정형외과 진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고혈압약까지. 진료는 10분도 채 안 걸리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대기 시간은 그녀에겐 인생의 절반처럼 느껴진다. 병원 복도는 늘 비슷한 풍경이다. 하얀 조명 아래 하늘색 병원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 쉴 새 없이 울리는 번호표 알림음. 휠체어를 끌고 오가는 보호자들. 그리고 어깨를 움츠린 채 대기하는 노인들. 그런 복도 한쪽. 유난히 조용하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다. 키는 크지 않고 흰 점퍼와 감색 바지를 자주 입는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 살짝 굽은 등. 그리고 늘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그 남자는 항상 윤자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없지만 그의 행동엔 늘 미묘한 배려가 느껴졌다. 처음 그 옆에 앉았을 땐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윤자가 의자에 다가설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살짝 틀며 공간을 비워주곤 했다. 어쩌면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자는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는 조용한 배려라는 걸. 이름도 사는 곳도 병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윤자는 처음엔 그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하게도 서로를 압박하지 않는 고요함이 흘렀다. 그런 관계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긴 복도를 따라 간호사가 걸어오고 번호가 불릴 때까지의 그 침묵 속에서 윤자는 매번 작은 안정을 느꼈다. 그는 늘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고 가끔 창밖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마치 어떤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던가. 그의 눈매, 앉은 자세,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까지 어딘가 낯익은 기시감이 자꾸만 떠올랐다.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마치 가슴 안 어딘가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 그날 윤자는 처음으로 창밖이 아닌 그의 얼굴을 몰래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렁였다. 그날은 평소보다 병원이 붐볐다. 대기 인원이 많아져 복도 의자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윤자는 한 손에 진료 기록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릎을 살짝 짚으며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다. 그런데 익숙한 자리. 늘 그렇듯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그의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 복도 끝 의자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윤자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저기 앉을까. 하지만 곧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눈맞춤이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옆으로 몸을 조금 더 옆으로 밀며 의자 한 칸을 넓게 비웠다. 윤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익숙한 거리감, 익숙한 침묵. 그날도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윤자는 무릎이 욱신거려 자세를 바꾸려다 약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작은 봉지가 대굴대굴 복도 바닥을 굴러갔다. 어이쿠. 그녀가 일어나려는 순간 노인이 조용히 몸을 숙여
약봉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무릎 위로 다시 조심스레 올려주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손끝엔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다. 윤자는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시선을 내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셔야죠. 그 짧은 한마디가 윤자의 가슴에 이상하게 깊게 박혔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쌓인 조심스러움과 묘한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그의 손끝을 힐끗 바라봤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생겼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해졌고 숨소리와 침묵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다. 그리고 윤자는 점점 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윤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늘 다니던 복도의 긴 의자 그 자리엔 익숙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색 비옷을 벗어 옆에 걸쳐두고 젖은 운동화를 말리듯 바닥에 살짝 벌려놓은 모습. 그날따라 그의 등이 더 구부러져 보였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의자엔 여전히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있다가 윤자는 문득 그의 손등에 시선이 머물렀다. 왼손 손등에 작고 길게 흐른 불규칙한 흉터 하나. 그건 살짝 부자연스럽게 하얗게 떠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다.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윤자의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저릿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래된 장면을 붙잡으려 했었다. 그리고 점점 흐릿한 이미지 하나가 또렷해졌다. 3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신문에 실렸고 그녀는 며칠 후 누군가 우편으로 보내준 신문 스크랩을 한동안 곁에 두고 있었다. 그 기사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불 속에서 아이를 살린 두 사람. 민간인과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 유가족 정만수 씨 인터뷰 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장례식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코트를 입고 조문객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손이 보였다. 흑백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게 손등에 흐르는 흉터가 보였다. 그 손 분명 봤었는데 윤자는 눈을 떴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노인의 손을 몰래 다시 쳐다봤다. 그 흉터 30년 전 신문 속 그 사진에서 봤던 것과 너무도 비슷했다. 그녀는 속으로 이름 하나를 조용히 되뇌었다. 정만수. 단 한 번 기사에서 본 이름이지만 그날 이후 윤자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이름. 그가 맞을까?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윤자는 그 자리에서 말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신 집에 돌아가면 예전에 모아둔 서류함을 꺼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윤자는 손때가 묻은 낡은 종이박스를 꺼냈다. 그 안엔 남편의 유품 그리고 몇 장의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신문은 이미 누렇게 바랬고 글자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사진은 분명히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 그리고 왼손 손등 위로 흐르는 작고 길쭉한 흉터. 그건 지금 병원에서 매주 마주 앉아있는 그 노인의 손등에 있는 그것과 똑같았다. 윤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걸까? 익숙했던 그 시선, 조용했던 그 움직임, 그리고 그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는 모든 조각들 속에서
윤자는 처음으로 이 침묵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그날 아침 윤자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방 안쪽에 접어넣은 작은 봉투 하나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다. 그 안엔 누렇게 바른 신문 기사 한 장과 30년 전 장례식장에서 찍힌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왼손 손등에 흉터,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서 있는 남자. 그는 그저 유가족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속 그 남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윤자의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병원 복도의 긴 의자 위에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윤자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한 걸음씩 더 천천히 걸었다. 그 노인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엔 무언의 긴장이 실려 있었고 손에 쥔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의자엔 정만수가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조용히 모은 손. 그는 윤자가 다가와 옆에 앉아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윤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 옆 빈 공간에 내려놓았다. 이거 보실래요? 정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윤자의 손끝에 놓인 봉투를 보고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윤자가 봉투를 다시 들어 조심스럽게 펼치고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진 속 분 혹시 당신 맞지 않나요? 그 순간 정만수의 표정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땐 오래전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윤자의 숨이 약간 멎었다. 그 말은 맞다 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았다. 윤자는 다시 물었다. 그날 불 속에서 제 남편이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그날 당신의 동생도 같이 그 안에 있었던 거 맞죠?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은 단호함이 아닌 미안함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그리고 윤자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는 걸 보았다. 그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눌러둔 무언가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윤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만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곤 조용히 대답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그 안엔 수십 년의 시간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윤자는 그 대답을 듣고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에선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병원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에선 간호사가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감사하게. 며칠 뒤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2층 복도를 천천히 걷다 의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정만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히 마음이 허전했다. 지난번 대화를 나눈 후 그가 혹시 다시는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몇 분 뒤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조용히 걸어오는 정만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윤자 옆에 천천히 앉았다. 그날따라 표정은 더 조용했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윤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나요. 당신이 입을 다문 이유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정만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오랜 시간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들이 이제야 터져 나올 준비를 하는 듯했다. 사실은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다. 사고가 난 날, 제 동생은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윤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손을 꼭 쥔 채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안에는 아이가 있었고, 제 동생은 아이를 찾으려다 구조 동선을 놓쳤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결국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멈췄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정만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망설임 없이 들어갔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단지 누군가 위험해 보였다는 이유 하나로요. 윤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당신의 남편이 동생을 찾았고 다친 동생을 부축하면서 데리고 나가려다가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만수는 말끝을 흐렸다. 그 기사에선 둘 다 구조 중 사고를 당했다고만 나왔지만 사실은 당신 남편이 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윤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전 그걸 알면서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고 시간이 흐를수록 말을 꺼낼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망할까봐 남편의 생명을 대신 앗아간 사람처럼 볼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윤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남편의 죽음을 수없이 떠올렸지만 그가 어떤 이유로 그 불길 속에 다시 들어갔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려 했던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 앞에 앉은 노인은 그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윤자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은 혼자서 얼마나 오래 그걸 안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끝을 맞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복도 의자는 유난히 조용했다. 정만수는 예전보다 더 굽은 어깨로 윤자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어떤 말도 없이 나눌 수 있는 온기가 자리했다. 윤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죠. 자기 소개도 조용히 했어요. 박성태입니다. 그날 함께 출동했던 소방관입니다라고요. 정만수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그 이름 박성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동료의 얼굴. 그분이 그러더군요. 사고 당시 현장에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당신 동생을 발견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제 남편을 마주쳤다고요. 정만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제 남편이 불 속에서 다친 당신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그 동료분한테 당신 동생을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아이를 데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대요.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윤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박 소방관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아이를 안고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윤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어요. 정만수의 어깨가 흔들렸다. 숨소리가 조용히 흐트러지고 눈가에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고였다. 윤자도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얹혀 있던 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괜히 그 사람을 계속 원망했는데 결국엔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간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쌌다. 그걸 왜 이제야 말했을까요? 당신에게 미안해서 감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윤자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제대로 묻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뭘 더 알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아플까봐.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가장 깊은 진실 앞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늦은 햇살이 병원 벽을 스치고 있었다. 조용한 복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한 노인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 30년 전 누군가는 그렇게 남겨졌고 누군가는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았다. 그리고 지금 비로소 그 말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줄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윤자는 더 이상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지 않았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건 사람이었다는 걸. 정만수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윤자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보며 햇살이 벽에 스치는 속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각도를 느꼈다. 어느 날 윤자가 병원 복도에 먼저 도착했다. 늘 정만수가 앉아있던 자리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윤자 여사님, 오늘은 정형외과 검사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자리 따뜻하게 데워두시길 바랍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존칭이 붙은 게 정만수답다 싶었다. 윤자는 쿡 웃었다. 그리고 쪽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방 속 오래된 신문 스크랩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복도 바닥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윤자는 천천히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사이구나.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나눈 수많은 시간들이 그들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엮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 그 자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둘이 함께 앉는 자리가 되었을 뿐.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내려놓고 있었다.